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뉴스와이드 이상훈입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이재명 대표가 오늘은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대표의 재판 결과로 출렁이는 정치권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를 끌어내리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당 지도부 회의에선 공개 설전을 벌이는 모습까지 나타났습니다. 자, 이런 주제들과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특별히 할 말이 없는데요? 법과 상식에 따라 하지 않겠습니까? 억울하신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 그러십니까? 자, 그만하시죠. 유무죄 판단 어떻게 예상하세요? 죄송합니다.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그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길긴 하지만 창의 일속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이야 큰 바닷속의 좁쌀 한 개 정도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죽이는 정치보다 이제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합시다. 이렇게 정부 여당에 말하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1승 1패란 표현이 가능할까요? 앞서서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선 1심 선고재판에서는 유죄가 나왔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는 무죄가 나온 겁니다. 오늘 재판 결과 화면으로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1심입니다. 위증교사 혐의. 당초에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에 이렇게 선고해 주사라고 요청을 한 거죠. 자, 이거는 대법원 양형 기준상 최고형을 구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재판부,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자, 이 내용이 나온 뒤에 뭐 여야 반응을 엇갈렸는데 일단 여당에서 나온 반응 한 가지 자막, 하단 자막으로 좀 보겠습니다. 내용 보시죠.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위증교사 죄목을 형법에서 차라리 없애라. 그러니까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섞인 반응. 차라리 위증교사 죄목을 없애세요. 뒤에 생략된 거는 이렇게 재판이 나올 거라면 이런 말이겠죠. 또 하나 보겠습니다. 검찰도 바로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 좀 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무죄에 납득 어렵다.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검찰이 곧바로 냈습니다. 이런 상황이 좀 가고 있어요. 자, 그럼요. 지금부터 이 얘기 좀 해볼 텐데요. 오늘요, 특별히 두 분의 여야에 속하 계시지만 이제 법조이신 두 분 모셨는데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우선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이게 꽤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 왔던 일이거든요. 이제 그동안 모습을 볼 수 있는 내용을 영상으로 좀 준비했는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검찰 사칭하셨죠? 제가 한 게 아니고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습니다. 그래서 구속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구속됐습니다. 그래서 벌금형 받으셨죠? 네, 150만 원 받았습니다. 저는 검사를 사칭해서 전화한 일 없습니다. PD가 한 거를 옆에 인터뷰하고 있었다라는 이유로 제가 도와준 걸로 누명을 썼습니다. 공전 판결 결과에 대해서 억울하다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고의에 의한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내가 타겟이 옆에 있는 대로 어차피 세월은 다 지났잖아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이 사건이 매우 정치적인 거래가 있는 그런 사건이었던 걸로 기억된다. 저 변론 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생각을 한번 되살려봐 주시고 우리 주장이었으니까 한번 기억도 되살려 보시고. 당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여러 차례 전화로 김진성에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허위 증언해달라고 요구하여 김진성으로 하여금 2019년 2월 성남지원법정에서 사실과 달리 허위 증언을 하도록 위증을 교사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오늘 이 재판과 관련해서 흘러왔던 상황을 영상으로 정리했는데 이게 사실은요. 꽤 오래전부터 사실은 시작이 됐어요. 2002년이니까요. 벌써 22년 전에 있었던 일, 거기가 출발점이 된 겁니다.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2002년 검사 사칭 사건이 이른바 일어나요. 방금 전에 보셨죠? 당시에 성남시장과 관련돼서 검사인 척하고 뭐 통화를 했고 이랬다. 이게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근데 2004년에 이재명 대표 검사 사칭 혐의로 유죄가 나옵니다. 일단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나요. 그런데 방금 전에 영상에 보면 토론 장면이 있었죠? 그게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였는데 당시에 2018년이군요 벌써. 검사 사칭은 누명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문제가 됩니다. 허위 사실을 얘기한 거 아니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가 쭉 진행되면서 이재명, 김진성 통화에서 뭐 내가 타깃했던 거 얘기해 주면 뭔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뭔가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었죠. 이게 진행이 됩니다. 다음 보시죠. 자,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요 재판 중에 이제 김민성 씨가 진술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 최종으로 무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검찰이 어떤 조사를 하다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위증을 요구했다.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법원은 1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무죄 선고가 나온 거죠. 이런 과정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작점이 2002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설명이 되는 과정인 겁니다. 지금요. 자,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오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거 당초에 좀 어느 정도 형량을 예상하셨습니까? 유죄가 선고된다면 대법원 양형기준표에 따라서 징역형이 선고될 것으로 그렇게 많이들 보는 중론이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1심 판결이 선고가 됐는데 법치주의를 중시하는 보수 정당이자 집권 여당으로서 1심 판결을 존중합니다. 다만 여기서 판결을 존중한다고 하는 것은 사법 시스템 전체에 대한 신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1심 판결은 항소심 또 상고심에서 만약에 오류가 있다면 바로잡힐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도 지금 즉시 항소 방침을 밝힌 마당에 최종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이것이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어떻게 다시 판단이 이루어질지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짧게만 덧붙이면 아마 오늘 두고두고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 판결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만약에 이런 판결이 대법원까지 가서 그대로 확정이 된다면 앞으로 위증교사는 상당한 빌드업 과정을 거쳐서 이른바 빌드업 위증교사를 하면 무죄가 된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제가 차차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사실 이 무죄 선고가 됐을 때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많은 민주당 의원들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떤 반응들이 보이는데 그건 이미 시청자분께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궁금한 게 그동안 국민의힘에서는 유죄를 거의 확신하는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무죄가 선고된 이후에 국민의힘 반응, 아까 짤막하게 뭐 여당 일각의 반응만 보여드렸는데 브리핑이 좀 있었습니다. 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나 항소심 과정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특히 1심 판결로 정치적, 도의적 책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1심 판결에 대해서 뭐 비난을 하거나 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그 1심 판결이 이제 항소심 과정에서 또 다른 결론을 내릴 수도 있고요. 자, 조기현 부위원장. 사실 위증교사 혐의 오늘 1심 선고 재판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에서 약간 사법부를 향해서 몸을 낮추는 모습이 좀 있었어요. 일각에서는 무죄 결과 나온 뒤에 이런 게 좀 영향을 준 거 아닌가라는 시각도 있던데 아무튼 전체적인 오늘 판결에 대한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뭐 민주당 내에서는 일관되게 무죄를 예상했고 또 기대를 했고요. 그대로 결론이 나왔다고 봅니다. 다만 뭐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중형이 선고돼서 우려하는 분위기도 있었죠. 그래서 한편으로 또 안도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나와 있는 증거 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이재명
대표의 녹취록 전문이 다 공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증교사를 엄격하게 입증해야 되는 사건으로 보는 법원의 이 지금까지의 판례 취지상 예. 이 사건 역시 무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봤고요. 다만 사법부의 판단이라는 것은 법과 양심에 의한다고 하지만 독립된 재판부의 판단은 뭐 100% 예상한다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예. 우려가 있었지만 뭐 기대했던 대로 나와서 다행이고요. 사법 시스템에 대한 존중은 당연합니다. 지금 뭐 송영 변호사님 말씀대로 민주당의 입장도 동일합니다. 다만 지난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한 판단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에 대해서 여러 좀 격한 반응들이 있었는데 부적절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재명 대표가 엊그저께 메시지에서 명확하게 정리를 했고요. 예. 사법 시스템에 대한 존중의 민주당의 입장은 일관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재판은 당초에 2시인데요. 시작이 한 10분 정도 늦어서 2시 10분 정도에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시간이 한 30분 정도 흘러서 2시 40분경에 결과가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 2시 좀 못 돼서 한 50분 요 언저리쯤에 법원에 도착하는 모습까지 좀 나왔습니다. 자, 그럼요. 오늘 판결문의 내용, 물론 이게 상세한 분석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거예요. 그리고 며칠씩 걸리기도 합니다. 워낙 설명이 많고 복잡하게 여러 가지 내용들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제 당장에 알려진 몇 가지 사안을 좀 초점을 두어서 분석을 좀 해볼 텐데 우선 첫 번째 내용입니다. 우선 보겠습니다. 바로 오늘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일단 이재명 대표는 무죄예요. 근데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 있는 김진성 씨, 그러니까 이 혐의가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해달라라고 교사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이재명 대표는 무죄. 그런데요, 이 김진성 씨는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법정에서 자신이 알지 못하거나 경험하지 않은 사실들에 관해 마치 김 전 시장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는 것처럼 위증했다. 그래서 일부 내용에 대해서 위증을 했다고 판단하면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를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오늘 짧게 입장을 밝힌 게 있어요. 그 내용도 좀 맞아볼까요? 이렇게 됩니다. 이겁니다.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 교사, 그러니까 교사한 사람은 무죄라는 1심 판단. 수긍이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입장이 나왔는데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쟁점으로 지금 떠올랐는데 우선 송영훈 대변인. 그러니까 위증은 있었어요. 김진성 씨의 어떤 얘기 중에 일부 위증이 있었지만 이재명 대표의 교사는 없었다. 이런 판단인 거예요. 이거 어떻게 좀 판단 보십니까? 지금 아직 판결문 전문이 공개가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재판부가 11쪽 분량의 설명 자료를 낸 상태인데 그래서 판결문 전체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말씀드린다는 것을 전제로 일단 좀 신중하게 말씀하신다라는 전제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재판부를 비난할 의도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설명 자료만 놓고 보기에는 이 판결의 논리에 상당히 모순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오늘 재판부가요, 이 김진성 씨의 증언을 총 6부분으로 나눠서 봤습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쪼갰네요. 예, 6부분으로 나눠서 그중에 4부분은 위증이 맞고 2부분은 위증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 위증이 아니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뒤에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4부분에 대해서 그 김진성 씨가 위증을 한 것은 이재명 대표의 요청을 받고 한 것이 맞다라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양형 이후에도 그것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언들을 하나하나 나눠서 봤을 때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의 교사 행위가 있다라고 판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언론인들께서 받아보신 설명 자료에서는 9쪽 하단에 있어요. 그런데 10페이지에 가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통화를 통해서 교사를 할 때에는 그 김진성 씨가 증인 신청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 증인 신문 사항도 예를 들면 뭐 확정이 안 되어 있었고 그래서 어떤 증언을 할지가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소위 말하는 법률 용어로는 정범의 고의가 없다라고 지금 판시를 했는데요. 이게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앞으로 빌드업 위증 교사를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즉 뭐냐면요. 이재명 대표와 김진성 씨 간의 위증 교사 혐의의 핵심이 되는 전화 통화는 2018년 12월 22일 그리고 24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 17일에 김진성 씨를 증인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다음 달 14일에 김진성 씨가 법정에 나가서 증언을 합니다. 그 시차가 지금 생겼네요. 전체 과정이 한 7주 반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은 만약 이 판결 논리대로 하면 피고인이나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이 유력한 증인이 될 사람에게 일찌감치 위증을 부탁해놓고 그 다음에 증인 신청을 하고
변호인에게 넘기고 증언이 이루어지면은 예. 위증교사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이 앞으로 고등법원에 갔을 때, 또 대법원에 갔을 때 법원이 쉽사리 수긍할 수 있는 결론인가, 나아가 사법정책적으로도 이런 판례가 남는 것을 수긍할 수 있겠는가라는 점에서 의문이 있는 겁니다. 자, 조기현 부위원장, 지금 송영웅 대변인의 요 말씀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은 김진성 씨에 대해서 일부 위증은 있었지만 이재명 대표의 교사는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거든요. 이건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김진성 씨의 그 법정 증언 중에 6개로 나누어서 판단을 하는데요. 예. 그 4개에 대해서는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봤습니다. 예.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위증교사가 성립이 안 된다고 봤는데요. 예. 이 위증교사죄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이중의 고의가 2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예. 이 교사범을 통해서 하든 뭘 하든 위증을 하겠다는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위증을 일단 뭔가 하겠다는 예.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정범으로서 고의라고 하죠. 그다음에 교사의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이 허위의 기억에 반한 허위 진술을 시킨다는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 2개가 다 부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위증의 고의라고 하는 것은 위증을 하겠다는 구체적 내용이 확정돼 있어야 되고, 그걸 제3자를 통해서 실현하는 실현 행위까지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녹취록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이러이러한 기대와 바람, 이런 진술이 나한테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너 기억에 없는데 허위로 해달라는 그게 특정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 전체적인 상황, 그 당시 김병량 시장과 KBS의 교감, 서로 협의한 내용, 캠프의 분위기 등등에 대해서 기억을 환기시키는 내용입니다. 특히 이 사건의 특이한 점은 이게 최근 1, 2년 사이에 있었던 내용에 대한 위증교사 사건이 아닙니다. 예. 2002년에 있었던 사건을 2018년 재판에서 증언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았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증교사죄로 최근에 기소가 된 겁니다. 통상 위증교사죄의 실형률이 높은 이유는 원래의 사건, 그러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에 허위사실 공표가 되겠죠. 이 사건과 위증의 내용이 시간적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예. 대개 위증교사를 하는 교사범의 교사의 내용이 금방 특정이 되고 너무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상해죄에 대해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유리한 증언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예를 들면 내가 뭐 칼을 들고 가고 있었 게 공소사실이 나와 있는데 그 칼은 내가 들고 간 게 아니라 제3자가 들고 갔다, 이렇게 바로 본 사건과 연결되는 기억, 그러니까 그 기억에 반할 수 없는 내용의 허위 진술을 유도하는 사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유죄 판결률이 높고 실형률이 높은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사건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녹취록을 통해서 하나하나의 그 상황 설명을 하면서 그런 기억이 있느냐, 기억대로 한번 떠올려 달라, 이런 내용대로 한번 해줄 수 있느냐, 그렇다고 없는 내용을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판단으로 위증의 고의도 없었고 교사의 고의도 없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자, 일단 두 분이 아주 이 여야 소속이신 것만큼 이렇게 서로 다른 어떤 해석, 그다음에 이 지점을 잘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이 부분이에요. 위증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는데 교사는 성립이 어렵다, 이렇게 어떻게 간단하게 말씀드린 그런 오늘 판결이 나온 건데, 지금 사실은 또 한 가지 점이 좀 주목되는 게 지난해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체포영장, 그러니까 국회로 신청이 들어오고 그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잖아요. 근데 당시에 이제 법원이 뭐가 판단한 게 있었는데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체포동의안 이런 게 나온 시점이에요. 당시에 구속영장이 이재명 대표가 귀각이 됐어요. 여러 가지 건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위증교사 혐의 관련된 내용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당시 이 구속영장을 심사했던 이 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 좀 했었거든요. 그리고 뭐 그러나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어요. 기각하면서도 소명이라는 얘기를 그때 설명을 좀 꺼내놨거든요. 자, 요걸 가지고도 지금 다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두 분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송영웅 대변인.
당시에 그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매우 이례적으로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부분을 영장 기각 사유에 명시적으로 적시를 했죠. 그럼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는 이 혐의가 상당히 짙다 이렇게 무게를 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 통상적으로 이제 법원의 영장 전담 부장판사들은 사건 기록을 파악하는 능력이 대단히 뛰어난 분들이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영장 발부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김진성 씨가 2019년 2월에 증언을 했던 그 증인신문 조서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김진성 씨 간의 통화 녹취록 정도는 대조를 해봤을 겁니다. 그 둘을 대조해보니 이것은 위증을 교사하는 것이 상당 부분 맞다라는 판단하에 소명된다라고 표현을 했을 것인데요. 저는 여전히 그 당시에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봤던 그 관점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판결에서도요. 이재명 대표가 요구한 그 증언의 취지를 법원이 동그라미 번호를 붙여서 1번부터 5번까지, 6번까지도 정리를 했는데 그것이 김진성 씨가 증언한 6가지 내용 중에서 네 부분이 지금 위증으로 판단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맞춰보면 상당 부분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뒷부분에서 그러면은 위증 교사를 인정하지 않고 정범의 고의도 없고 교사의 고의도 없다. 법률용어로 표현하자면 그렇게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고 검찰이 지금 즉각 항소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그런 배경하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소기현 부의원입니다. 지난해 구속영장에 대해서 판단했던 이 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좀 보인다. 근데 오늘 1심 법원 판사는 그러니까 무죄를 내렸으니까 소명이 안 된다는 판단을 한 거잖아요. 이게 약간 뭔가 다르다. 지금 이런 반응이 바로 나왔어요, 오늘요.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영장 실질 심사 단계에서는 범죄 혐의의 소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증거에 의해서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당시 검사가 제출하는 녹취록은 일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위증을 교사하는 취지로 볼 수 있는 몇 가지 문구가 들어있는 녹취록을 제출했기 때문에 그 내용만 보면 그것에 의해서 증언한 내용으로 연결돼서 위증의 혐의가 볼 수 있다 정도를 소명이라고 보는 겁니다. 다만 이제 구속의 필요성이 없어서 이제 영장은 기각됐지만 형사 유죄 판결에서는 다릅니다. 이 소명보다 엄격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 사건 1심 재판부가 전체 녹취록을 보고 또 그 뒤에 앞뒤 상황 또 2002년 사건 이 판결문 또 그 이후 2018년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판결문 그리고 그걸 둘러싼 16년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씨와 통화한 두 번의 30분 통화 녹취의 내용은 특정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요구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그 오래된 기억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끄집어내서 그중에 기억나는 대로 사실의 대로 없는 사실은 말할 필요 없이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종합되어 있기 때문에 검사가 기소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교사하거나 요구한 내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장 실질 심사 단계에서 검찰이 얘기했던 내용 그리고 일부 소명된다고 판단했던 영장 전담 판사의 그 판단은 그 시기에는 유효한 법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1심 전체의 증거관계로 판단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이 더 정확하다고 봐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오늘 이 무죄 1심 선고가 나온 뒤에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거 궁금하다.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어본 건데 제가 두 분께 짧게 좀 바로 짧게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변호사로서 법적으로 한번 판단해 주세요. 어떤 증언을 하는 증인을 예를 들어서 피고인이 접촉을 하거나 전화통화하는 거는 괜찮은 겁니까? 그거는? 경우에 따라 다르죠. 일단은 우리 사법연수원 교재에서도요. 그 증인신문 기술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변호인이 증인을 사전 면담하는 것 자체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서 이제 위증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불법적인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증인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오히려 변호인이 사전 준비를 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변호인은 접촉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피고인의 경우에는요. 사실은 그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때 특히나 그 구속이 돼서 보석 허가 상태로 재판을 받을 때 사건 관계인과 접촉하면 보석 취소 사유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요,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뭐 선거법 위반 사건이니까 구속이 되지는 않았었습니다만은 같은 기준으로 보석 중인 피고인이 만약에 그 증인이 될 사람과 저렇게 접촉을 했다면은 당시에 아마 보석 허가 취소 사유가 되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근데 김진성 씨는 당시에 이 접촉을 하고 전화 통화했을 때는 이미 증인을
증인이 된 상태는 아닌 건가요? 증인으로 신청되지는 않았지만 예. 이재명 대표는 그 사람에게 법정 증언을 요구할 목적으로 통화를 했고 그래서 변론 요지서도 보내줬고 증언을 해달라는 요구를 명시적으로 하고 있죠. 예. 자,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와 그 김진성 씨 간의 통화에서 특이한 부분은 김진성 씨가 기억이 안 난다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당시에 김병량 성남시장에 재선 도전하는 캠프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계속 일방적으로 사건을 설명하다시피 하면서 기억을 주입하다시피 하고 또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고 하는 그 부분이 핵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제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체 내용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핵심부는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상급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아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지금 검찰의 항소 의지도 피력이 된 것이다.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건데 2심 얘기를 벌써부터 하셨어요. 지금 검찰에서 항소한다니까 2심으로 가는 거죠. 조기현 부위원장, 2심은 어떻게 진행이 될 거로 전망하십니까? 간단한 사건은 아니기 때문에 2심에 대한 대비도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로서는 철저히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미 나와 있는 증거 또 사실관계의 녹취록 내용 특히 중요한 이 부분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법리적 판단의 문제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위증교사죄나 위증죄에 대한 기존의 판례에 비추어 1심 판단이 사실을 오해냈거나 법리를 잘못 적용했거나 했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항소를 한다고 해도 1심의 판단이 달라질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법적인 측면 따져봤는데 사실 오늘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재판이 이루어지기 전 그리고 재판이 진행 중일 때 그리고 재판이 끝난 뒤에도 서울중앙지법 밖에서는요 집회들이 열렸어요. 제가 집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 다른 성격의 집회인 거죠. 일단 그와 관련된 모습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치검찰 해체하라! 이재명을 구속하라! 법정 구속하라! 자, 요거는 두 분께 똑같은 질문 좀 드려볼까요? 송영훈 대변인, 조기현 부위원장. 이거 언제까지 법원 밖에서 항상 저런 모습을 계속 봐야 됩니까? 지난 15일 선거법 혐의 재판 때도 그랬고요. 이번에도 그랬고요. 그럼 앞으로 이재명 대표 어떤 선고가 있는 재판마다 저런 모습 계속 나오는 겁니까? 송영훈 대변인.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요. 민주당이 오늘 당장이라도 앞으로 장외 집회는 안 하겠다고 선언하고 이제 장외에서 철수해야 됩니다. 겨울 내내 장외 집회하려고 롱패딩 준비해 두셨으면 그 롱패딩은 불효 돕기 하는 용도로 좀 보내시고 지금은 이제 국회에 돌아와서 민생을 논의해야죠. 이 장외 집회가 11월 2일에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11월 15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을 약 2주 정도 남겨놓고 사실은 사법부를 겁박할 노골적인 의도를 가지고 실행한 그 장외 집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위증교사 사건은 1심이라고는 하지만 일단 무죄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이 더더욱 장외 집회를 해야 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더 이상 장외 집회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철수하면은 아마 저런 그 맞불 집회 이런 성격의 집회도 볼 일이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기현 부위원장. 이번 주말이 30일이거든요. 그때는 또 서울 시내에서 매주 지금 민주당이 집회가 있잖아요. 이번 30일은 집회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아직 얘기가 없던데 그거에 대해서는.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집회는 계속되고 있고요. 민주당 주도의 이 집회는 아직 정해진 바는 없는데. 미정입니까? 예. 근데 그게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장외 집회가 이재명 대표가 15일, 25일 또 관련해서 다른 재판까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방탄한 집회라고 계속 주장을 했죠. 지금 여당에서는 방탄 집회 이런 표현을 써요, 지금. 그렇지 않죠. 그 내용은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촉구하는 집회였고요. 그 일정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법안이 국회에 상정이 됐고요. 표결이 돼서 다시 거부권이 행사됐습니다. 28일 날 재표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 일정을 민주당이 11월 이전에 이미 예정하고 확정해 놓고 있었고요. 정확하게 28일 날
제표결 일정까지 고려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집회로 잡고 있었던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는 전혀 무관하고 주장되는 내용 또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언급, 재판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방탄 집회라고 철수하라고 하지 말고 이 집회가 갖는 내용 그리고 이것이 민주당만의 집회가 아니라는 부분, 시민들의 그 참여 인원이 줄고 있다라도 애써 그 의미를 축소하려고 하지 말고 그 다른 편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수들의 시국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심을 좀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언제까지 이재명 대표의 재판만 보는 정치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의 재판 관련해서 모든 사건을 연계시켜서 그걸 비판함으로써 지금 상황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국민을 보는 정치를 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것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11월 2일, 9일, 16일, 23일 네 번의 장외 집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2일과 9일에는요. 그 집회 현장 코앞에서 이재명 대표 무죄 탄원하는 그 탄원서 쓰는 부스를 차려놓고 실제로 무죄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16일은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다음 날이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연단에 올라와서 이재명 죽지 않고 펄펄하게 살아서 인사드린다.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이렇게 외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3주 동안 하면서 장외 집회가 동력이 유지되지 않고 사람이 줄어들고 일반 시민의 참여는 극히 드물다는 것이 밝혀지니까 이제 23일 집회를 앞두고는 파란 옷 입지 말라. 깃발도 들고 오지 마라. 그렇게 하면서 일반 시민들이 많이 참여한 것 같은 그런 외관을 갖추려고 했는데 사람 숫자는 더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4주간 방탄 집회를 한 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민주당에서도 이제 1심 무죄 하나 나왔으면 장외 집회를 거두고 들어갈 만한 그런 시기가 됐다. 그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 그 법원 밖에도 계속 유지되고 있었잖아요. 집회들이요. 이게 1심 선고가 알려지니까 아마도 보니까 이제 보수 단체가 주최한 집회에서는 재판부에 대한 비판 막 이런 게 많이 나왔다고 그러고요. 반면에 진보 단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친민주당 성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집회에서는 눈물을 보이는 분도 있었다. 이렇게 아주 상반된 모습이 또 나타났다고 합니다. 갈라진 모습이 법원 밖에서 오늘 있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네요. 이런 가운데요. 사실 국민의힘은 오늘 이 재판을 앞두고 그리고 이 재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 그리고 민주당을 좀 약간 압박하는 듯한 말들이 그동안 있었는데 한동훈 대표의 경우도 이재명 대표가 오늘 재판에서 법정 구속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꺼내놨거든요. 물론 국민의힘의 다른 의원들도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우선 그 얘기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법정 구속 가능성이 당연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증죄는 원래 사법부 신뢰를 저해시키고 또 법치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징역형 선고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면 일반 국민들도 이 정도 실형이 선고됐을 때 법정 구속이기 때문에 야당 대표라고 해서 달리 볼 이유가 없거든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본다면 이 법정 구속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취지의 얘기가 국민의힘에서 꽤 나왔어요. 이재명 대표 오늘 유죄고요. 법정 구속될 수도 있어요. 이런 전망까지 내놨죠. 근데 결과는 이제 무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한동훈 대표가 오늘 선고재판 결과 나온 뒤에 글로써 반응을 좀 보이게 있어요. 앞서서 짧게 알려줬는데 다른 반응이 좀 있습니다. 보시죠. 이겁니다. 위증교사 1심 무죄 판단 수긍하기 어렵다. 일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11월 15일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 여기서는 유죄, 중형이 나왔잖아요. 이 판결을 존중했듯 오늘 판결도 존중합니다. 수긍하기는 어렵지만 존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그러니까 11월 15일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유죄 판결 존중하길 바랍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조기현 부위원장 일단 마지막 대목 15일 유죄 판결 재판 민주당도 존중하세요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존중하는 분위기입니까? 여전히 약간 이거 문제 있다고 하는 분위기입니까? 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 당연히 존중하죠. 사법 시스템에 의해 따라서 나온 판결 자체에 대해서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1심 재판부의 판결 내용에서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걸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퉈서 무죄 판결을 받겠다는 것이고요. 다만 판결 직후에 다소 격한 반응들은 좀 나왔어요. 사실 특정 대학 출신 맞느냐까지 얘기가 나왔거든요. 지금요. 부적절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그런 부분에서 정확히 정리했고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와의 생각이 다를 리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한동훈 대표의 저 입장 그 사법부 판단에 대한 존중 이전에 여전히 수긍할 수 없고 아쉬워하는 부분이 수긍은 좀 어렵지만이에요.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이 재판 결과에 과몰입하는 이유를 모르지는 않습니다. 계속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으로 사실 정치적 입지를 다져왔다고 볼 수 있죠. 총선 때는 2조 심판론이 있었고요. 그 뒤에 비대위원장 사퇴 후에 당대표로 선출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대통령과의 갈등 국면에서 어려운 국면을 거치다가 이재명 대표 선고 일정이 다가왔을 때 2, 3주간 계속적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문제에 대한 공격만 해왔습니다. 이것을 본인의 어떤 정치적 위기 돌파를 위한 도구로 삼으려고 한다고 하면 한동훈 대표의 어떤 정치적 리더십이 바로 설 리가 없습니다. 실력과 능력으로 보여줘야죠. 대통령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여당 대표의 모습으로서 당내에서 평가받고 국민들로부터 평가받을 생각을 하셔야지 최악의 이재명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고 구속된다고 해서 그게 한동훈 대표 현재 정치적 활로를 열어줄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걸 왜 그런 판단에 대한 것 없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사법 리스크, 사법 판단에 대한 공격으로 모든 정치 일정의 대부분을 최근까지 해왔는지 그런 부분을 한 번쯤 이번 무죄 판결로 숙고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영훈 대변인. 사실 한동훈 대표가 오늘 재판 앞서서 굉장히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아까 법정 구속 이런 얘기까지 거론을 했었는데 사실 오늘 1심 무죄 판결로 좀 머쓱해진 거 아닙니까, 한동훈 대표님? 글쎄요, 머쓱해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상대당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이지만 한동훈 대표가 그것을 존중한다고 표현하는 그 순간이 어떻게 보면은 그 보수 정당이자 집권 여당으로서의 국민의힘의 품격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나니까 당내에서 어떤 얘기까지 나왔습니까? 무슨 사법 살인이니 뭐 서울법대 나온 판사가 맞느냐니 뭐 입에 담기도 어려운 말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존중을 찾아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마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많이 대비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조 부위원장께서 한동훈 대표가 그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대해서 과몰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 한 말씀 드리면은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에 본인의 재판으로 인해서 헌정에 대한 공격을 너무나 많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검사 탄핵, 뭐 각종의 탄핵 소추권을 남발하고 또 조기 대선, 뭐 탄핵, 대통령 탄핵 이런 걸 시사하면서 헌정에 대한 공격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 이재명 대표 본인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우리 정치가 크게 왜곡되어 왔거든요. 그런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하나의 계기로서 이재명 대표 재판의 결과에 주목했던 것이지 어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감이 있거나 정치적 반사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 전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과 관련해서 뉴스와이드 시작할 때 제가 1승 1패격이 됐다 말씀드렸죠. 사실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이요. 지금 4개가 있었고요. 하나가 추가돼서 지금 5개입니다. 지금. 굉장히 많죠. 근데 지금 1심은 2개가 결과가 나온 거예요. 자, 우선 이재명 대표 여러 건의 재판이 있거든요. 그와 관련된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들이 좀 있습니다. 묶어봤습니다. 보시죠. 항소하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입니다. 대장동 관련해서 저는 단 한 푼의 이익도 어떤 혜택도 받은 바가 없습니다. 생면부지 얼굴도 모르는 이 조폭 불법 사채업자 출신의 부패 기업가 한테 100억이나 되는 벌금을 북한에 대신 내주라고 하는 그런 중대 범죄를 저지를 만큼 제가 어리석지 않습니다. 문제는 법인카드는 제 아내가 쓴 게 아닙니다. 제 아내가 법인카드를 쓴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 아내가 의전 담당 공무원에게 사적인 도움을 받았다. 이게 문제이죠. 자,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 재판과 관련되죠. 그럼 화면을 좀 정리해 볼까요? 이제 5개가 됐어요, 지금요. 이겁니다.
일단 선거법 위반 혐의는 1심 나왔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그리고요. 이건 진행 중이에요. 계속 이제 2심도 가야 되고. 그리고 위증교사 혐의 재판 오늘 1심 선고 무죄가 나왔죠. 그리고 남아있는 게요. 여기 보면 대장동 뭐 백현동 있잖아요. 크게 이제 대장동 재판이랑 통상합니다. 이거 진행 중. 그리고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재판 진행 중. 그리고 최근에 기소됐죠. 경기도 법카 등 사적 유용 혐의 재판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5개의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이런 가운데요. 이번 주 굉장히 사실 이재명 대표 또 민주당과 관련해서 굉장히 분주한 한 주가 될 거거든요. 오늘이 월요일인데요. 오늘 일주일을 좀 정리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일정이 지금 나오는데 우선 금요일 29일 일정 좀 보세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대북 송금 혐의 사건, 불법 대북 송금 혐의 사건 2심 선고가 있어요. 2심이요. 2심 선고가. 이게 1심에서 중형이 나왔었죠. 자, 요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송영훈 대변인. 1심에서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 징역 9년 6개월 선고.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 역시 대북 송금 사건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이 2심 결과가 상당히 중요하다. 지금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일단 2심에서 검찰이 제가 기억하기엔 15년을 구형했었나요?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금요일에 있습니다, 선고가. 일단 이 선고가 대단히 주목이 되죠. 주목해서 봐야 하는 이유가요.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의 그 조선노동당에 대한 불법 대북 송금 사건 2심 판결이 나오면요. 사실심은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이화영 부지사 사건. 이걸로. 그러면은 대법원에 올라가더라도 대법원은 법리 적용이 올바르게 됐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심 판결문에서까지 그 정리가 된 사실 인정은 바뀌지 않습니다. 파기 완성돼서 사건이 다시 내려오지 않는 한. 그러면은 우리가 대법원 판례로 어떤 법리가 확립되어 있냐면 확정된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는 아주 유력한 증거가 없으면 쉽사리 배척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즉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그 대북 송금 사건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 판결문이 그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들이 앞으로 확정이 돼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선고가 중요한 것이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판결문에서 어떻게 사실 인정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사실 인정이라는 거 그 선고가 나오고 그 판결문에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들어가고 어떤 관계고 이런 게 설명이 될 걸로 보이십니까? 직접적으로 그 부분까지 나아가지 않더라도 현재까지는 1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들만 그대로 확정이 돼도 이재명 대표에게는 대단히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조금 전에 우리가 영상에서 봤습니다마는 쌍방울 김성태 회장하고 애초에 그 관계성 자체를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성태 회장의 진술은 대단히 일관되어 있고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의 방북 대가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조선노동당에 송금한 부분까지 그 판결문에 매우 자세히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조기현 부위원장은 오늘 금요일입니다. 29일. 이화영 전 부지사 이제 1심 끝나고 2심 가는 건데요. 2심이 가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사실심은 끝나는 거다. 이게 굉장히 영향을 좀 줄 수 있다. 이재명 대표 역시 요 사안 대북 송금 관련된 사안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기 때문에 당연히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판결인 건 맞습니다. 근데 이 항소심 사건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뇌물죄 외국환 거래법 위반 사건입니다. 그 판결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 외국환 거래법 위반과 관련돼서 대북 송금 대납을 하는 사실에 대해서 알았는지 몰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되는 이재명 대표의 이 제3자 뇌물죄 사건, 그러니까 대북 송금을 알고 묵인 방조했다는 사건은 이 사건과는 약간 다르다. 이 사건의 유죄 인정이 이재명 대표의 유죄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그 1심에서 또 변경된 사정이 있습니다. 결국에 이 사건은 직접적 물증이 거의 없거나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김성태 회장 등 쌍방울 관계자의 증언으로 만들어진 사건입니다. 진술의 신빙성 문제가 계속 다퉈지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회유 압박에 의해서 진술을 번복했다는 내용이 계속 다투고 있고 항소심 과정에서 회유 압박에 동원됐다는 소위 말하는 연어회, 뭐 중국 짜장면 등등이 결제된 내역의 법인카드 거래 내역이 제출이 됐습니다. 과연 이제 항소심 재판부가 그렇게 새로 제출된 증거, 바뀐 상황을 근거로 해서 진술의 신빙성을 달리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뭐 그 사건의 결과는 결과대로 또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에 대한 제3자 뇌물죄는 뇌물죄 사건대로 달리 봐야 될 부분도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봤던 이번 주 일주일간의 일정, 우선 금요일 일정에 관한 얘기 두 분 말씀 들어봤는데 그 일정 다시 한번 보죠. 여기 보시면 오늘 이번 주가 내가 분주하다 그랬어요. 오늘 25일 1심 요소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있었고요. 그리고 내일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얼마 전에 본회의 통과했죠. 예상컨대 내일 거부권 행사. 그러니까 이 정부로 갔다가 다시 이거 다시 한번 뭐 해주세요라고 해서 다시 국회로 오는 거잖아요. 요게 내일 절차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28일 민주당은 재표결을 날짜를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28일 날. 이때는 사실은 처음에 통과됐던 거는 다른 숫자의 찬성표가 필요하고 또 무기명이 되잖아요. 요게 지금 날짜가 잡혀 있는데 또 그 28일에는요. 민주당이 지금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본회의에 올리라고 예고한 날짜예요. 그렇다면 29일 날 또 표결이 있을 텐데 일단 요겁니다. 28일 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지금 민주당이 아마 굉장히 또 압박을 할 것 같은데 요 얘기 좀 잠시 좀 해보죠. 조기현 부위원께는 28일 이제 재표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재표결이 이루어진다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여당 내 이탈표를 기대하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적어도 오늘까지의 어떤 전체적 상황을 보면 이탈표가 많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뭐 비관적 전망이 좀 우세했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 윤석열 대통령과의 소위 말하는 면담 이후에 급격히 나빠질 거라고 봤는데 지금 단일 대우를 유지해서 사실은 대응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유지할 수 있는 동력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오늘까지의 재판이었다고 봅니다. 이게 무죄 판결이 나옴으로써 한나라당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결과가 영향을 준다고 지금 보시는 겁니까? 그렇게 봅니다. 이 단일 대우, 단일 행동, 같은 입장을 취했던 것처럼 보였던 지금 한나라당 내부 대통령과의 관계에 한나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 과거 정당 이름을 얘기하셨어요. 죄송합니다. 그 내부에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 이전에 이미 또 한동훈 대표와 관련된 댓글 문제로 지금 당 내부가 시끄럽습니다. 여러 가지 내부 외환이 겹쳐 있다. 결국에 이 상황에서 불과 이제 한 2, 3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 상황의 어떤 변화가 그대로 이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이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 의원들 중에 이 상황을 국민의힘이 어떻게 돌파해야 될까, 보수가 살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적어도 오늘 이전과는 다른 고민을 던져줬다. 이렇게 봅니다. 송영훈 대변인 지금 조기현 부위원장은 오늘 선고 결과가 1심 선고 결과가 영향을 줄 거라고 지금 분석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민주당의 자기 모순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민주당에서는 지금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명분으로 내걸고 장외 집회를 그동안에 계속 해오고 있잖아요. 실상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장외 집회였습니다만은 그 둘은 계속 독립적이라고 그동안에 말씀해오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재명 대표 선고 결과 때문에 특검법 표결에 대한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면 그 둘이 독립적이라는 논리와 모순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검은 특검이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사법 리스크입니다. 특검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특검을 마음대로 고르는 그런 방식의 무늬만 제3자 특검법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일관된 입장을 밝혀왔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특검 법안에 변동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 의원들의 의사결정은 달라질 것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짧게만 덧붙이자면은 민주당에서 그 바라는 재표결에서의 특검법 통과는 개혁신당 때문에라도 어려울 걸로 봅니다. 지금 개혁신당이 어떻게 보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이준석 의원이나 천하람 의원이 특검을 하게 되면 수사선상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특검을 찬성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아까 일주일, 오늘 이번 주 일주일 일정 굉장히 많아요. 저게 다 들어간 게 아니라 몇 가지 생략된 것까지 포함되면 굉장히 일정이 빡빡합니다. 이번 주 일주일 정치 관련 뉴스 꽤 많이 나올 것으로 일단 전망이 됩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가족의 명의를 밝히지를 않고 계세요. 이걸 그냥 투명하게 물어보시면 돼요. 집에 가셔가지고 빨리 물어가지고 우리가 했다 안 했다 밝히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 했다 그러면 그냥 반성하시고 그냥 틀고 가시면 되고 아니다.
지금 얘기를 안 하고 민기적거리고 계시잖아요. 한동훈 본인과 아무 상관이 없고 가족들이든 아니든 그 내용에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마치 극악한 내용을 한동훈이 했다. 가족들도 어마어마하게 댓글을 달았다. 대통령과 부인에 대해 여사에 대해서 이렇게 배은망덕하고 나쁜 놈이다. 모든 얘기를 막 이런 식으로 몰아가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한동훈 대표 사퇴하라. 정계 은퇴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여당인 국민의힘 내에서는요, 이 사안에 대해서 당계라는 표현을 씁니다. 당계. 당원 게시판을 줄여서 당계라고 부르더군요. 그래서 단계 사태, 단계 논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겁니다, 지금요. 오늘요, 이게 그동안 상당 기간 진행돼 왔는데 오늘 아주 도드라지게 이 갈등이 불거졌어요. 당 회의에서 설전이 벌어진 겁니다. 우선 그림으로,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등장인물이 둘입니다. 한동훈 대표, 김민전 최고위원. 김민전 최고위원은 친윤 성향 정치인으로 꼽히죠? 요즘엔요. 오늘 당 최고위원회의가 열리면 각각 하고 싶은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해요. 당대표부터 시작해 최고위원회 또 돌아가면서 얘기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김민전 최고위원이 이런 얘기를 꺼냅니다. 당에서 한 대표 사퇴 같은 글 쓰는 사람 고발한다는 기사 나왔어요. 그랬더니 한동훈 대표가 아니 사실관계 확인 후 발언하세요. 고발 준비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다 김민전 최고위원 기사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글자로 보니까 실감이 안 나실 수가 있어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당에서 한동훈 대표 사퇴와 같은 글을 쓰는 사람들은 고발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고발하신다라고 하면 저한테 무수하게 많이 사퇴하라고 한 문자가 와 있습니다. 그 번호들도 다 따서 드릴 테니까 같이 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죠. 발언하실 때 사실관계 좀 확인하고 말씀하시면 좋겠는 게요. 그런 고발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사라고 그랬습니다. 사실이 아닌지 그런 기사가 났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사퇴한다고 해서 고발을 하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은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그 사실이 그 사항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금시초문이다라는 말씀. 자,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나옵니다. 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당회의면은 원래 당대표나 최고위원들이 사전에 좀 차도 마시면서 네. 아, 오늘 이런 얘기 좀 논의하고 기자들 앞에서 뭐 이런 얘기 한번 하시죠라고 조율하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거는 조율은커녕 약간 설전? 좀 심하게 보면 약간 언쟁처럼 비추고 서로 아, 왜 그런 말 하세요? 무슨 소리입니까? 이 말도 못해요? 기사 봤는데 왜 그럼 이렇게 갔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오늘 도대체? 네, 이제 저런 모습을 보여드린 것 자체는 뭐 송구스러운 일이죠. 국민들께 민생이 어렵고 또 야당 대표의 심각한 사법적 문제들이 불거져 있는 상황에서 저런 모습 보여드린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 다만 그동안에도 이제 그 최근에 저 게시판 문제를 최고위원회에서 지적한 제기한 최고위원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 오늘도 저 발언 앞에 한참 이제 의견 표명 발언이 있었습니다. 김민전 최고위원이. 이른바 단계 논란과 관련된 의견 표현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그 한동훈 대표가 아무런 이의 제기 없이 다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었고요. 오늘도 그랬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 그 대표 사퇴 뭐 이런 얘기까지 한 사람들은 고발한다라는 기사가 나왔다라고 하니까 그것은 이제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사를 소개했는데 당대표 사퇴하세요 그런 글을 쓴 거를 여당에서 고발한다는 내용을 다룬 기사가 있었다. 이 얘기를 꺼낸 거예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제 기사가 있었다는 걸 얘기한 것이지만 그것을 이제 바로잡지 않고 넘어가면은 그것이 이제 사실인 것으로 국민들께 보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고 어떤 당에서든지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대표 사퇴하라고 요구한다고 그것을 고발한다.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을 이제 그 바로 잡으려고 한 것이고 설전이라고까지 표현한 것은 저도 지금 화면 봤지만 좀 과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그러면은 약간 설전은 아니면은 약간의 약간 목소리를 높이거나 약간의 표정이 굳어지는 상황에서의 대화입니까? 그럼 어떤 표현이 좀 적합할까요, 저거는? 설전은 이제 좀 감정적이거나 뭐 이런 것들인데 저기서 이제 사실관계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적한 것이고 본인은
그냥 기사를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한 것이니까요. 저런 정도의 얘기는 바람직하진 않지만 할 수는 있고 어느 정도는 또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런 모습이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있었어요. 그리고 회의가 끝난 뒤에 이른바 당계 논란과 관련해서 오늘 한동훈 대표가 뭔가 작심을 좀 한 듯한 표정으로 얘기를 꺼내놉니다. 그리고 김민전 최고위원도 뭔가 또 추가적으로 본인 발언에 대한 설명을 해요. 들어보겠습니다. 익명 당원 게시판은 당이 익명으로 글을 쓰라고 열어준 공간이고 당연히 거기서는 대통령이든 당대표든 강도 높게 비판할 수 있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대통령 비판한 글 누가 썼는지 밝혀라, 색출해라 라고 하는 건 자유민주주의 정당에서 할 수 없는 발상이고 그 자체로 황당한 소리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얘기에 오류가 있는지 가서 제가 팩트 체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제가 뭐 그동안에 본 글들에서 얘기한 건데요. 뭐 오류가 있으면 팩트 체크해서 오류가 있는 부분은 제가 만약에 있으면 수정하고 없으면은 또 없는 대로 뭐 얘기가 진행되겠죠. 자,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나와 계신데요. 전 이 경쟁 정당 상황이에요. 제3자 시각으로 보셨을 때 앞서서 이제 한동훈 대표 오늘 이른바 이제 백브리핑이에요. 회의 끝난 뒤에 질문 받고 이른바 당계 논란과 관련해서 지금 사실은 친윤계 의원들 중심으로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판하는 당원 게시판 글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한동훈 대표 가족의 그 성과 같은 걸로 쭉 돼 있다. 검색이 된다. 밝혀라 누가 썼지 이거잖아요. 근데 그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는 아니 그런 비판글 썼다고 그걸 밝히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민주주의 뭐 정당에서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판단하세요? 일단 기본적으로는요. 참 한심해 보인다. 지금 한가해 보인다. 해일이 몰려오고 있는데 본인들끼리 내가 주순 조개가 네 조개냐 내 조개냐 이걸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거를 승부를 본다 하더라도 저 결론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패자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 민생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고 그건 외부적 요인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통령과 이 김건희 여사의 어떤 국정농단에 이 가까운 이런 일들에 의해서 내부적인 요인도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럼 사실 거기에 지금 집중돼서 토론하고 집권 여당 회의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대단히 굵직한 내용들을 가지고 거기에서 이를테면 문제 제기를 하고 그다음에 정부 여당의 어떤 이 권한을 바꿔내고 집행을 바꿔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 민생에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자기들끼리 자중질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되게 한가하고요. 두 번째로는 한동훈 대표의 저런 처신이 이 위기를 계속 키우는 건 아닐까? 저는 굉장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처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물음은 심플해요. 그냥 가족이냐 아니냐. 저게요. 왜 문제가 되는 거냐면 지금 한동훈 대표가 된 이후에 대통령의 태도에서도 느껴지고 대통령실에서도 느껴지고 여당의 대부분의 국회의원들 태도에서도 느껴지다시피 대표로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표로 인정을 안 하고 있는 연장선상에서 어떻게 보면 한동훈 대표의 약점을 지금 딱 낚아챈 겁니다. 그럼 이걸 뚫고 나가려면 저렇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했다면 했다고 하고 딱 사과하고 우리가 집중할 문제는 이거다라고 해서 확 정면 돌파를 하든가. 그런 지금 뭐 누구나 뭐 자유민주주의 정당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누구나 저런 비난 글들을 쓸 수 있는 것 아니냐. 당연히 쓸 수 있죠. 그런데 한동훈 대표의 가족이 조직적으로 동원돼가지고 의미도 없는 그런 게시판에서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있었다. 요건 얘기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해명이 저는 제대로 된 방향 같지 않고 정면 돌파를 하시든가 아니면은 지금 대통령 어떤 앞에서 어찌 보면 지금 계속해서 쇄신을 얘기하다 갑자기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확실하게 대통령 밑으로 들어가시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라 이 말씀 드립니다. 호준석 대변인? 네. 지금 국민의힘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 단계 논란과 나온 얘기가 아니 본인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어요. 본인은 아니고 동명이인이다. 뭐 한 8명쯤 된다. 많은 그 설명했는데 가족에 대해서는 그런 설명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각에서 나오는 게 아니 그 글을 가족이 썼는지 안 썼는지
설명하면 간단한 건데 왜 설명을 안 하는가? 왜 명확한 대답을 안 하는가?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름답지 않은 모습 보여드린 것은 죄송하지만 당대표가 심각한 사법질서를 우리나라 사법질서를 교란하고 국기까지 문란하게 하고 대북송금 사건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 윤리까지 거짓말하지 말라는 게 우리가 아이들한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인데 거짓말했다는 것이 1심에서 유죄 판결까지 받은 그런 정당이 이런 것을 보고 한심하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동학 전 최고위원 말씀에 대한 논평이셨어요. 이제 언어 도단이고요. 저는 그 게시판 논란이 오늘로서 저는 고비를 넘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왜 그러냐? 첫째, 그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 대통령과 영부인에 대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 표현들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와 가족들이 했다라고 하시는데 그 부분이 사실 국민들의 제일 의구심을 품은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어쨌건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천여 건 중에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쓴 것은 그 중에서 이제 12건이 그런 모욕에 해당하는 그런 것인데 그것은 한동훈 대표가 아니다라는 사실, 동명이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고요. 나머지 이제 900여 건이 이제 가족들 명의로 돼 있는 것인데 여기에는 그런 모욕이라고 볼 수 있는 표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의견 표명이나 기사나 사서로 옮겼거나 또는 격려성 그리거나 이런 사실이 이제 밝혀졌거든요. 저는 제일 그 뇌관과 같았던 국민들이 가장 이건 뭐지?라고 하셨던 부분이 일단 해소가 됐다. 그러니까 가장 아주 비난성이고 약간 거친 표현이 들어간 그 부분은 한동훈 대표의 동명이인의 그 이름으로 올라왔는데 그 부분은 이제 설명이 됐다. 그 본인이 쓴 게 아니다라는 게 됐는데 그렇습니다. 나머지 가족이 쓴 거 아니냐고 의심이 드는 그 글들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다. 이 말씀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가장 그 예민했던 또 저도 사실은 처음 봤을 때 이럴 수가 있나 이제 그렇게 생각했었던 것은 사실 사실관계로는 해소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남은 부분 그럼 그 900건을 가족들이 다 썼느냐 아니면 누군가가 뭐 대신 이렇게 명의를 해서 썼느냐 이런 부분은 그 부분은 이제 퀘스천 마크로 남아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수사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때 이제 하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보면 아까 이제 나오셨던 어떤 분은 뭐 그 오늘 이재명 대표 선고 때문에 특검법 그것도 이제 영향 미칠 거다. 아까 그런 논평이 좀 있었어요. 영향을 줄 수 있다. 주장을 하시던데 저는 역설적으로 오늘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납득하기 어려운 선고가 나오면서 사실 저희 당 내부에서 저희도 모르게 약간 느슨해진 부분이 있었고 그것이 이제 내부에서 이제 그런 어떤 분쟁이 격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되면서 이럴 때가 아니구나. 저는 그런 그 인식들이 이제 강화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큰 산을 넘었고 이제 좀 정리하면서 수습하면서 이렇게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 무죄가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는 약간 위기의식을 느끼게 해서 뭔가 단결과 통합적으로 갈 수 있다. 이런 분석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아까 앞서서 이제 나왔던 두 분의 분석과 좀 달라요. 약간 시각이 차이가 나타나는 건데 이런 가운데 사실은 이 논란이 사실은 이렇게 뭐가 완벽하게 해소가 되는 것이냐 안 되는 것이냐 아직은 좀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요. 이동학 전 최고위원 앞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를 끌어내리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꺼내놨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오늘 또 나오는 게 지금 요새 또 다시 거론되는 게 이른바 김옥균 프로젝트예요. 김옥균 프로젝트 또 오랜만에 또 표현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당대표를 끌어내기 위한 모종의 움직임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이 단계 논란이 또 그거 아니냐는 시각도 있어요. 지금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보여져요. 왜 그러냐면 지금 주말 사이에 참전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참전을 했거든요. 나경원 의원도 참전해가지고 막 발언을 쏟아냈고, 그다음에 홍준표 이 시장이야 원래 그런 얘기들을 했으니까요. 근데 조용히 하고 있었던 김은혜 의원도 발언을 또 얹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이제 발언을 얹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 다 대통령의 입장에서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짓말을 하기 싫어서 자기 가족이 했다라는 말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저는 그냥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게 결국에는 여론 조작을 했다면 이게 결국 업무방해나 이런 것들이 성립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명의를 도용한 사건으로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적 문제도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정치적 문제인데요.
대통령의 어떤 태도와 자세는 그동안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 번 보여주셨잖아요. 한동훈 대표를 대표로 인정하지 않는 것. 오히려 추경호 원내대표를 파트너로 생각하고 추경호 원내대표와 더 긴밀히 상의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옹이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윤핵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한동훈 대표가 계속 불편할 겁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한동훈 대표의 가족들이 동원됐는지 아니면 실제 자의적으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으나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이게 지금 가족 중에 한 명이 뭐 이게 다 드러났다고 하는데 김건희 여사에게 정말 사악하기가 상상을 초월한다. 그다음에 김명신 부부가 일부러 보고를 방해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 그리고 보수 분열의 원흉이다. 심지어 대통령을 향해서는요. 이성마비 대통령 이런 말을 막 씁니다. 굉장히 사실 거친 비난이죠. 네. 이런 것들을 그대로 썼고 그 실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그 사람인지는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족의 명의로 이러한 글들이 쓰여져 있었다는 걸 보고 저는 이대로 친윤 쪽에서 야 위기가 터졌으니까 우리가 하던 싸움을 멈추자 이럴 것 같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처음부터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거나 이런 실력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됐었기 때문에 결국 야당 대표를 공격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실정을 덮으려고 했었던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보였고 실제로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권의 상황은 저는 불이 점점 번져가고 있는 오히려 오늘 한동훈 대표가 이 백브리핑을 통해서 했던 이야기들이 오히려 휘발유를 부은 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준석 대변인, 이른바 이전 한동훈 대표와 가까우신 분들, 동상 친한계 정치인, 친한계 의원 이런 표현 씁니다. 언론에서는. 그런 분들은 이른바 김옥균 프로젝트가 가동되고 있다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요? 그러니까 어쨌건 친윤계와 친한계 사이에 감정적인 앙금이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이동학 전 최고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희망이자 기원이죠. 그 민주당의 거의, 기원 희망으로 보십니까? 거의 고사죠. 고사를 이제 계속 지내시는데 저 고사가 올해 초부터 계속 이제 지내졌거든요. 유난히 완전히 깨지고 파탄 날 것이다. 파탄이 나지 않았습니다. 깨지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대표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데 독대에서 한동훈 대표가 요청했던 김건희 여사 활동 중단, 그다음에 사과, 그리고 이른바 김건희 여사 라인에 대한 쇄신, 그다음에 특별감찰관 대통령께서 다 수용했어요. 지금 거의 다 실천이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마치 충돌해서 깨질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쇄신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 10개월 동안의 패턴이에요. 근데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것이고요. 이런 감정적인 앙금이 한꺼번에 해소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대의를 위해서 이제 그것을 이제 참고 때로는 견디고 이렇게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동학 최고위원님 바라시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막으로 나오고 있죠. 김종혁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과거에 올해 들어서 있었던 일까지 쭉 얘기하면서 이른바 총선 백서 관련해서 이거를 빨리 발간하고 뭘 답하다고 약간 갈등이 있었어요. 이 부분. 그리고 이른바 문자 1심 논란이 있었죠. 김건희 여사 관련된 건데 이거를 답장을 안 했다. 이 부분에 대한 또 갈등이 있었고요. 그리고 당원 게시판 논란. 지금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거죠. 이 연속적인 세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공통점은 당대표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뭘 하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의심을 하는 얘기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요. 친한계 정치인이 비슷한 맥락의 얘기를 좀 꺼내놓은 게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한동대회 때 익십이라는 것도 뭐예요? 결국 한동훈을 대표해서 낙마시키겠다. 그거였잖아요. 지금 본질적으로 똑같습니다. 한동훈 체제가 유지되는 한 자신에게 정치적 미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닥치고 한동훈 죽이기 이런 건데. 자, 요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요거 제가 두 분께 똑같이 한 1분 정도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의견 좀 주시면 좋겠는데 이동학 전 최고위원. 대통령이 그동안 선거도 사실 그러니까 민심의 어떤 결과였던 선거도 인정을 안 하는 그런 태도를 계속 보였잖아요. 당심과 민심을 통해서 대표가 됐는데도 한동훈 대표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일관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습은 상수예요. 저는 여기서 한동훈 대표가 리더로서 바로 설 수 있느냐 없느냐는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달려 있거든요. 제가 보는 한동훈 대표의 모습은 명품 옷 입고 놀이터 가서 모래 하나도 안 묻히려고 하는 어린이 같은 모습이에요.
놀이터 가서는 신나게 놀아야 될 거 아닙니까? 모래가 묻게 되는데요. 근데 명품을 입고 있으니까 예, 무릎도 안 숙이고 고개도 안 숙이고 예. 아무것도 지금 안 하려고 그냥 자기 옷을 보호하려고만 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도요. 지금의 이 유난 갈등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국정이 좀 정상화되는 모습을 보고 싶거든요. 예. 그러한 모습들로 향해서 가려면 결국엔 자기 걸 좀 내주더라도 이게 완전히 뭐 정면 돌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 국민들께서도 기대라는 걸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기대가 전혀 없습니다. 말하고 지키지 않으니까요. 홍준석 대변인, 네. 사실은 한동훈 대표 당대표 취임 이후에 뭐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여당 지지율이나 한동훈 대표의 대선 주자 지지율이 조금 답보 또 약간 하향이거든요.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이제 밑밥 바닥 찍었고요. 올라간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예. 국민들께서 지켜보시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마음을 여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그 성명과 기자회견 발표하시기 그 직전 여기가 저는 이제 바닥이었다고 보고 지금부터 이제 올라가는 것이 남아 있다. 그리고 결과가 중요한 것입니다. 과정에서 충돌이 있더라도 물론 과정까지 뭐 매끄러우면 더 좋겠지만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보여드리느냐. 저는 지금까지 당정 간의 그런 모습이 결과적으로는 쇄신하고 또 변화하고 그런 모습으로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데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항상 과정은 조용합니다. 왜? 한 사람밖에 안 계시니까요. 아버지시니까요. 나머지는 다 학살하셨으니까요. 어떤 이의의 목소리도 나오지가 않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결과가 민주주의 정당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모습들, 그런 말들로 계속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오늘 이재명 대표 선거가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저런 결과로 나온 것이 민주당의 결과적으로 보면 저는 이제 독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빨리 개혁되고 빨리 정신 차리고 쇄신되는 방향으로 해야 전열을 정비할 텐데 오히려 몇 달이 더 가게 생겼습니다. 저런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정당의 모습이. 그렇다면 나중에 민주당에서 돌이켜봤을 때 그때 차라리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당 상황 조금 전 덜컹덜컹하면서 오늘도 그런 모습이 좀 남아있죠. 자, 이 주제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해 보고요. 지금 주말 동안에 많은 논란이 됐어요. 이른바 사도광산. 우리로서는 굉장히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되는 그 대상인데요. 일본은요, 우리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가해자인데요. 자, 이와 관련된 내용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외교 당국 간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고 있고 또 앞으로 지금 몇 시간 남지도 않은 상황이라서 그 이견을 해소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고요. 또 그 사이에 또 양측이 수용 가능한 합의에 도달하기도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일단 추도 측에는 저희들이 우리 측 인사들이 참가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사도광산 추도식. 이거 우리가 그렇게 합시다라고 동의해서 뭔가 진행이 됐었어요, 지금까지. 근데요, 일본이 자꾸 이상한 소리를 딴소리를 합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강제 언급 없는 추도식. 일본이 우리를 뒤통수 쳤다는 얘기 오늘 참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요. 뒤통수요, 지금요. 우선 그동안의 과정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사도광산 문제와 관련해서요. 자, 지난 10월 일본입니다.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합니다. 그리고 매년 추도식도 하겠다 이런 얘기하죠. 이거 사실 우리와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강제징용 대상이 됐던 거거든요. 여기가. 일제치하에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의견을 주고 우리가 반대하면 이거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한 거죠. 우리하고. 이런 약속도 합니다. 그리고 차관급 이상 인사 참석 그리고 반성을 담은 추도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조건으로 알겠습니다. 유네스코 등재하는 거. 이렇게 간 거예요. 다음 보죠. 그런데요. 정부 차관급 인사. 외교 일본에서 정무관이라는 직책이 있어요. 여기 보면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했던 인물을 정무관으로 참석을 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정부가 이걸 알게 된 거죠. 이거 수용 가능한 합의 불가합니다. 그리고 추도식 잡혀 있었는데 우리 불참합니다. 못 갑니다.
그리고 추도식은 그대로 열립니다. 우리 한국 측 인사는 불참한 채. 그러면서요,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가 불참했다고 유감이래요. 이렇게 된 겁니다. 이 문제의 정무관 화면 보겠습니다. 24일 행사에 참석했어요. 그리고는 추도사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한반도 노동자들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 속에서 어려운 노동에 종사했다. 돌아가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기쁘래도. 아주 애매합니다. 우리는 이게 강제로 됐고 문제가 많았다는 걸 추도사에 밝혀라.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 이거잖아요. 근데 강제 얘기는 언급도 없어요. 사과도 없어요. 그냥 위험한 곳에서 일을 했어요. 애도 포함합니다. 이겁니다, 지금요. 입구이나 아끼꼬 일본 외무성 정무관. 뭐 일본 아이돌 출신이라 그러죠? 고준석 대변인. 네. 저 인물이요. 오늘 저 인물에 대해서 일본 관방장관이요. 신사 참배한 적 없다라고 브리핑을 했다 그래요. 근데 일본 언론이 이미 2022년 8월 15일에 신사 참배했다고 보도를 했거든요. 이 인물에 대해서. 네, 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관계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그때 이제 그 교도통신하고 산케이신문이 2022년에 참배했다라고 이제 보도를 했었거든요. 아니 그렇게 보도가 될 정도면 사실 아닙니까? 예. 그렇게 봐야죠. 그렇게 우리 정부는 이제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정부 대표로 오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해서 이제 그 불참한 것이거든요. 추도식 불참했어요, 네. 우리는. 근데 이제 오늘 일본 관방상의 말은 우리가 참배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고 한국 정부에 그렇게 설명을 했었다라는 거였고 본인한테도 물어봤다. 그 이쿠이나 그 정무관한테 그랬더니 자기는 안 했다고 하더라. 그리고 이제 그 정무관이라는 사람이 아사히 신문 기자가 또 물어봤나 봐요, 오늘. 예. 그때 했었냐 그랬더니 안 했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보도는 뭡니까, 그럼? 그러니까 이게 참 납득가지 않은 것인데 어쨌건 일본 그 언론들이 그렇게 보도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이 아무 근거가 없이 하진 않았을 테고 그 당시 오보였다면 어쨌건 이제 바로 잡았어야 되는데 바로 잡히지도 않았거든요. 이거 사실은 굉장히 외교적으로 민감할 수 있어서 당시에 문제가 돼서 오보라면은 바로 잡았지 않았을까요? 이걸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선의를 가지고 그리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 통큰 먼저 우리가 조치를 한 것인데 그렇죠. 일본이 바라는 그 유네스코 등재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를 해주면서 이런 조건을 들어주세요 했는데 안 들어준 거예요, 지금요.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저런 태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고요. 예. 우리 정부도 이제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정교한 외교력을 발휘해서 어쨌건 결과를 만들어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죠. 우리도 사실은 박수를 보내거나 최소한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인물이 일본 측 대표로 정부 대표로 참석하는 과정을 좀 만들어냈었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이 이제 외교의 힘이 외교의 역할인 것인데 어쨌건 결과적으로 그것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이제 실망을 끼쳐드리는 일이고 앞으로 이제 한일 관계를 더 개선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이제 동력을 많이 이제 약화시킬 수밖에 없는 사실 그런 우리 것이거든요.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에 개선, 물론 미국의 어떤 요청도 있었지만 우리 정부가 그동안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지금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그렇다고 이제 그런 노력이 잘못된 것이냐? 저는 이제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좀 이따 기회를 주시면 제가 설명하고 어쨌건 이 대목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리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 그리고 잘못한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그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국민들께도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일본에서 자체적으로 민간단체 그리고 일본 대표단이 참석한 추도식이 우리는 불참했어요. 우리 쪽에서는요. 그리고요 오늘 유족들과 한국 관계자가 참석한 별도의 추도식이 따로 열렸어요. 그 모습 좀 보겠습니다. 사도광산의 역사 뒤에는 이 같은 한국인 노동자분들의 눈물과 희생이 있었음을 우리는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얘기가 원래 어제 잡혀 있는 저 추도식에서 그 자리에서 나와서
우리나라와 일본 정부 관계자가 모두 그런 얘기를 하고 뭔가 애도도 하고 강제가 있었습니다. 사과도 있고 이걸 바랬던 거거든요. 우리 정부에서는. 이동학 전 최고위원. 네. 지금 오늘 언론 보도도 그렇고 나오는 얘기가 군함도 건에 이어서 이번 사도광산 건도 일본이 또 우리 뒤통수를 친 거다. 이런 평가가 단박에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뒤통수가 아니라 거의 앞통수를 맞은 거예요. 이건 예정된 참사 외교거든요. 무능함이 그대로 드러났고요. 이건 국익 손상 외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거라는 걸 다 예측을 했잖아요. 근데 대통령실은 대통령과 함께 일하시는 이 국가안보 이 보좌관들은 일본이 저렇게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거를 기대를 했나요? 저는 대부분의 많은 국민들도 기대를 많이 그쪽으로 하지 않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본이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사도광산에 대해서 거기에서도 사실은 벽면에다가 강제 노역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남기기로 했었는데 그거 외교부에서 확인도 안 해줬잖아요. 그래서 야당 의원들이 직접 6명인가 직접 가가지고 확인했잖아요. 안 써져 있는 거. 약속 이행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외교부는 그대로 계속해서 물을 우리가 반컵 채웠으니 일본이 이제 반컵 채울 거다라고 국민들께 얘기했지만 지금 일본의 태도는요. 물을 마셔버리고 야, 물 더 떠와.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것이 개선될 여지나 이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고요. 오히려 좀 의아스러운 것은 아니 갑자기 친일 정권을 하다가 지금 오히려 정부의 태도가 갑자기 마치 친일이 아니었었던 것처럼 지금 저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좀 의아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스탠스를 잘 잡고 국민들과 함께 한 발 한 발 나가는 게 중요한데 국민들은 다 떨궈 놓고 대통령만 혼자 100m 앞에 나가 계시니 이거 공감대가 전혀 형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지점은 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대목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사실 외교부가 이 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대응을 하는 거죠. 지금 벌써 못 갑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이렇게 반응이 나온 건데 국내에서 이런 외교 관련된 문제인데 목소리 좀 많이 내신 분이 있죠.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서경덕 교수인데요. 입구이나 정무관 추도사에서 강제성 이런 거 언급도 없었다.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를 올바르게 알리지 않고 있는 일본의 행태, 이거 유네스코 측에 문제 제기하겠다. 그러니까 일본이 바라는 건 유네스코 등재잖아요. 이거를 유네스코 쪽에 얘기하겠다라고. 그러니까 민간이죠, 사실은. 이거 민간에서 문제 제기합니다라고. 약간 경고성인 거죠, 이거는. 네. 호준석 대변인. 사실은 우리하고 일본 관계가 사실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좋지 않았어요. 네네. 그렇죠. 근데 이제 바이든 정부 때 사실 미국에 약간 요청이 강하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뭔가를 풀어가면서 이제 같이 간 거거든요. 근데 향후에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이런 사안 불거졌는데. 지금 이제 저런 서경덕 교수께서 말씀하신 저런 노력은 민과 관이 함께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번에 잘못된 역사관을 바로잡고 국제사회에 알리는 이런 역할, 또 때로는 압박하고 이런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동학 최고위원 말씀하신 대통령만 100m 앞서간다, 국민들은 따라가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에는 매우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된 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비롯해서 일선 산업 현장, 경제계에서는 이것이 직접 국익으로 바로 연결이 됐죠. 그것을 못 느끼고 있을 뿐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체감하지 않고 계시거나 못하고 계실 뿐입니다. 그다음에 관광을 비롯한 민간 교류가 매우 활성화됐죠. 많은 국민들이 그것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이익을 또 보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한미일 공조가 강화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조차도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중국한테 더 커지니까 비자 면제하겠다라고 하고, 시진핑 주석이 5년 동안 문재인 정부 때는 올 생각도 안 하다가 이제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한국과 일본 이 두 나라 중에 오히려 한국이 더 현갑구나, 한국이 정말 더 선진국이구나, 이런 인식이 확산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유형 무형의 우리의 자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 때처럼 일본이 저렇게 안 하니까 일본과는 끝이야, 말도 안 해, 이렇게 하면 그 피해는 누구한테 오느냐? 국민에게 오는 것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외교 안보 강화되면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일본 위한 것입니까? 우리의 외교 안보를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해나가되, 일본의 저런 역사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또 단호하게 때로는 하고 외교력을 발휘하고 이렇게 투트랙으로 앞으로 가야지, 과거처럼
이거 안 하니까 다 끊어버려. 이런 우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 앞으로 일본과의 관계, 내년에는 저 한일 국교정산 좀 60주년이 되는 해기라서 약간 어떤 숫자적인 의미가 있는 해인데 앞으로 이거 일본과의 관계 이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지금 정부에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풀 수 있을 거냐.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다라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나 일제시대 때 우리의 국적은 일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외교 안보 보좌관실에 가득 들어차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아까 100m 나가 있고 국민들은 못 따라간다는 얘기가 국민들의 공감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외교적으로도 힘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국민의 동의나 지지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나가가지고 무슨 말을 한들 그것에 대한 지지받기 어렵죠. 그런 측면에서 사실 기대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결국에는 민간 외교나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풀어줘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의 대통령이 친일적 자세와 태도를 견지하는 한 그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당의 저런 목소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런 게 있어야 또 우리도 협상력을 가지고서 일본한테 또 압박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다만 뭐 친일이다, 뭐 대통령이 친일을 한다. 언제까지 친일 그 파리를 하실 겁니까? 언제적 시대에 사시는 겁니까? 그런 얘기는 좀 그만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사도광산, 아무튼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뭡니까 지금? 약간 화가 나는 약간 이런 현상, 이런 게 좀 보인 것 같습니다.